군 당국이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한 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설정한 비행 금지 구역 일부를 침범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만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이채원 탐사 국조 첫 청문회 내용까지 해서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무인기 관련 내용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군 당국에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 상공, 일명 비행 금지 구역 내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인기 한 대가 잠깐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좀 이를 둘러싸고 왜 입장이 바뀌었느냐 여러 가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군 당국의 입장이 변경된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지금 군 당국의 발표를 보면은 어제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비행 금지 구역을 살짝 지나갔다는 네. 겁니다. 그 전에는 용산이 뚫리지 않았다, 용산 근처에 오지도 않았다, 북부 지역, 서울 북부 지역만 비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와 좀 다르죠. 사실 용산으로부터 말하자면 3.7km 가까이 비행을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오늘 아침에는 용산이 뚫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용산이 뚫렸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비행 금지 구역을 살짝 지나친다 하더라도 일단 비행 금지 구역 안으로 들어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 발표가 그전에는 용산 근처에 오지 않았다 했기 때문에 네. 군의 발표가 신뢰도에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북한 무인기의 항적을 정확하게 추적을 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전에는 그 추적 자체가 되지 않았는데 항적을 추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진일보했는데 그 군이 좀 발표를 할 때 좀 정확성이 을 기해서 좀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서 국민들한테 발표를 해야 또 군의 신뢰도가 좀 높아질 텐데 지금 국민에 대한 보고하고 지금의 국민에 대한 보고하고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러면 네. 국민의 신뢰도가 상당히 군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이 좀 유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처음 발표 때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가 뒤늦게 파악을 하고 보고를 한 상황입니까? 말하자면 이번에는 합참의 정밀팀이 그 항적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꼼꼼하게 들여다보니까 첫 궤도하고는 조금 다르더라 이렇게 발표가 된 것인데 다행히 그런 부분들도 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노출을 해서 공개를 네. 한다는 그 자체가 그 부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들킨 거죠. 맨 처음에는 자기들이 방어를 잘했고 비행 금지 구역 안에 안 들어왔고 하는데 들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명을 하고 용산이 뚫린 게 아니고 비행 금지 구역이 뚫렸다라고 변명하는 건데요. 과거 청와대 같았으면 청와대가 뚫렸다라고 하는 개념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비행 금지 구역 내에 미확인 비행체가 들어왔을 때 청와대가 뚫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번에 용산이 뚫린 거 맞습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비행 금지 구역 내에 북한의 무인기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심각한 안보상의 어떤 위협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를 일주일 가까이, 며칠 가까이 확인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임 정권 때 이스라엘제 레이더기를 수입하고 이미 배치를 하고 했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운용을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고 저는 늦게라도 이렇게 국민들에게 현실이 밝혀지고 정확한 보고가 되는 것이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우선은 모면을 하려고 하는 군 당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합니다. 군은 솔직해야 되거든요. 우리 군 북을 이겨낼 자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말로만 자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군은 믿어도 되는구나라는 신뢰를 줘야 되는데 안 뚫렸습니다라고 하고 비행 금지 구역에 뚫린 것이지 용산에 뚫린 것 아닙니다라고 하는 건 말장난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군은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대응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가 안보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을 모면시키기 위해서
군이 예를 들어서 은폐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군이 과거로 회귀하는 이런 후퇴하는 모습을 한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은 앞으로 5년 동안 그리고 또 그 향후에도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군의 기강을 다시 잡아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지금 앞섰던 말씀을 다시 이어가자면은 이스라엘기가 들여온 것도 사실은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됐고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들여와서 운영을 한 것인데 훈련을 얼마나 잘 했느냐 하는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일 겁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9.19 군사 합의로 인해 가지고 군사 분계선 주변에서는 우리 좋은 정찰기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찰을 할 수 없는 무기가 넘어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군사 분계선 정도에서 정찰기가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군의 움직임이라든가 비행의 움직임이라든가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였다. 그런 가운데 또 새로운 무기들을 탐지할 수 있는 무기들을 들어왔다 하더라도 훈련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난 정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어느 정도 체계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는지 또 미흡한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지금 이런 계기로 해서 분명히 짚어봐야 될 부분들은 꼭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북한의 무인기가 일명 대통령실 인근 3.7km 반경에 해당하는 비행 금지 구역 P73에 어찌됐든 끄트머리 쪽을 진입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무인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온 것은 지난달 26일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침범을 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까지 하라고 지시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 어떻게 나올까요? 큰 소리는 칠 수 있죠. 네. 근데 그건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정치적 메시지거든요. 우리 국민들한테.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칫 보수 정권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보내고 있는 지지자들에 대한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북의 도발로부터 안전한 군사체계, 무기체계를 조용히 소문내지 않고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군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화와 대결, 이것은 우리 분단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돼 왔었고 구체적으로 평화로의 움직임은 김대중 대통령 때 6.15 선언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이제 그 진척이 되었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또 이러저러한 부침을 겪다가 결국은 이제 14선언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와서 이것이 거의가 무의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평화에 한 발을 뛰는 것, 대화에 한 걸음을 뛰는 것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물론 우리 국민 한 사람이 박모 씨가 사망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할까라는 이명박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안 그랬어요. 오로지 금강산 관광 중단하면서 대결 방식으로 중단을 했단 말이죠. 과연 이것이 정당했던가? 그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돌아가신 고 정주영 회장님 단신으로 가고 그 소떼가 북으로 가고 하면서 화해 무드가 이루어졌었던 것을 한순간에 무의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과연 바르게 한 것인가라는 어떤 그 반성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개성공단 어느 순간 갑자기 폐쇄했어요.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군사 분계선이 북으로 50km가량의 뒤로 물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정도로 실제 우리 그 방위에도 굉장히 유리한 이러한 내용인데 혹자는 최순실 씨 조언받고 그런 것 아니냐? 남쪽의 어떤 그 남북 이데올로기 활용을 위해서 갑자기 개성공단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그만큼 진행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던 것을 한순간에 무의로 돌리고 그런 평화의 노력 때문에 오히려 남쪽의 군사력이 약해졌다, 훈련도 안 했다,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저는 똑같은 반복이라고 생각해요. 9.19 군사 합의 때문에 우리만 손해봤습니까? 반대로 북한은 손해 안 봤습니까? 비행 금지 구역 10km에서 40km까지 돼요. 양쪽 다 못 띄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도발하고 싶어하는 쪽은 아쉬워하죠. 근데 북은 사실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15번 내지 17번 정도 위반을 했다. 객관적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합의가 군사작전 차원에서의 국지적인 어떤 그 합의를 지키지 않는 부분과 대통령과 김정은 그 위원장의 입에서 합의 파기다, 합의 정지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국제사회 속에서 이 합의를 먼저 깬 쪽이 어디냐라는 빌미를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시는 것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다 또 한 발 더 나가서 평양선언조차도 무효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또 하고 있어요. 결국은 금강산 관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힘들었던 과정, 개성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힘들었던 과정이 한순간에 무의로 돌아갔던 것처럼 지난 과정에서 그동안은 남북 간의 대화의 노력이었었는데 지난 정부 때는 미국과의 대화의 과정까지도 일정 정도 성과는 없었으나 이루어졌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의로 돌리지 말고 성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을 사실 남북 이데올로기에 편승해서 일종의 갈등을 조정하고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이런 방식의 접근에 대해서는 저는 한반도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한민족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질 거 아닙니까? 이 화해 모드를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그렇습니다. 화해 평화 모드로 나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이에 뭘 했습니까? 완전 이제 지금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화해를 가장한 것이죠. 평화를 가장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북한은 계속 핵을 개발했던 겁니다. 지금 지금 핵의 수준을 보십시오.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전술 핵 배치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운용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핵탄두를 계속 소형화시켜 가지고 미사일에 실을 단계가 왔습니다. 지난 9.19 군사 합의 이후에 17차례나 이 북한은 위반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죠. 저쪽은 계속 그러면은 군사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 보고만 있습니까? 이게 평화가 되겠습니까? 이게 화해가 진정한 화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저쪽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 평양 선언의 가장 전제가 되는 부분이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평양선언이 이루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핵화가 됐습니까? 그 이후에 핵은 더 고도화됐습니다. 북한은 더 엄청난 미사일들을 개발을 했고 실제로 거리에 따라서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날려보낼 수 있는 미사일들을 개발했고 또 핵탄두를 소형화시켜서 거기에 실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 평양선언 이후에 그리고 군사 합의에 의해 가지고 물론 그게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큰 성과라고 얘기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거 보면은 지금 완전한 힘의 균형의 파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사합의 1.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말씀하시는 윤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파기가 아닙니다.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왜? 저쪽에서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가 파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쪽에서 합의를 지키지 않으니까 이건 효력을 정지시키겠다. 일정 기간은 효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것이에요. 이 파기라고 말씀하시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9.19 합의 효력 정지뿐만 아니고 평양 선언도 그렇습니다. 비핵화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계속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굳건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결과를 보십시오. 어떻게 비핵화 의지가 굳건합니까? 완전히 핵 보유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를 들고 나온 것이 너무 강대강으로 대시해서 북한을 계속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고 북한이 계속 그렇게 유도를 했던 겁니다. 북한이 합의를 어겼던 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북한을 공격을 해야지 이 정부를 공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도 지금 안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정부 현 정부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공격해야죠. 북한이 합의를 파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협조를 할 부분은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저희가 뭐 그냥 눈 뜨고 보고만 있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래서 무인기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상 위반한 거예요. 양쪽이 실질적으로 9.19 군사 합의를 백지화시키는 과정으로 뭐 진입하고 있습니다만 명시적으로 이거 효력 정지됐다라고 안 밝히고 있어요. 북한에서 왜 안 밝히고 있겠습니까? 나중에 명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시작해서 노태우 정권 때 남북 기본 합의서, 그다음에 6.15 선언, 14 선언,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4.27, 9.19 이런 과정들이요. 계속해서 누적돼 오고 있는데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14 선언에서 NLL 공동수역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NLL 팔아먹었다고 거짓 선동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남북 갈등을 그들 정권 유지에 활용을 해왔단 말이죠. 반대로 민주당은 남북 평화를 사실상의 어떤 그 정치적 큰 도구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전적으로 어디가 옳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갈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우리가 점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거예요. 그러면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느냐 아니면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과 대화, 타협, 그들을 개방, 개혁으로 이끌어내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쪽의 태도를 보면요.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을 오히려 반기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줘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9.19 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 파기나 뭐 거의 동일한 개념인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지혜롭지 못하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굳이 우리가 말로 먼저 할 거 뭐 있겠어요. 이미 그 비례성이 아니라 압도적 보복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 한 대 보내면 우린 2대 보내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합의까지도 우리가 무효화시킨다라고 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전부 다 합의를 우리가 파기하고 무효화 선언을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저는 이유를 잘 못 찾겠습니다. 그 대목에서는. 자, 북한이 이 NLL 이남까지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영토의 침범이에요. 예? 무인기를 갖다가 거의 지금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돌아서 갈 정도로 침범을 한 거예요. 도발을 한 겁니다. 그런 도발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무인기를 보냈어요. 무인기를 보내니까 북한에서는 그 담당자를 경질을 하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응을 해야죠. 당연히 대응을 해야 우리는 뭐 손 놓고 있다 보면은 우리는 계속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 때 핵을 북한에서 핵을 고도화하도록 시간을 주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야 될 판입니다. 이게 지금 평화를 지금 유지를 한 겁니까? 평화가 유지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때 계속 9.19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 도발이 17차례나 있었습니다. 17차례 합의하고 합의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합의의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때 17번이 아니라 작년 10월부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더 많이 있었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도발이 문재인 정권 때 34차례인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5차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12차례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이. 군사 9.19 군사 합의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도발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대응도 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냥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그게 평화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강대강으로 대응할 때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 부분은 지금 파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파기를 지금 우리 입장에서 파기를 먼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력 정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맞다고 봅니다. 그냥 안 지키면 되는 거예요. 서로 북한이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냥 안 지키면 되는 건데 이거를 왜 대내외적으로 효력 정지한다라고 밝히냐 말이죠. 어리석게. 결국은 책임을 온팡 뒤집어 쓰게 생기는 이런 우울을 왜 범하냐 말이죠.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내 정치용 발언밖에 안 된다라고 읽혀지는 것이고요. 핵 고도화되는 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고도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나서 전쟁의 일촉즉발까지 간다라는 위험이 박근혜 정부 말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북에서 미사일 쏘면 문재인 정부에서 미사일 쏘고 똑같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서로 간에 미사일 쏘는 것이 중단되고 화해 무드로 바뀌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기억하고 있어요. 북한 핵 고도화를 어떻게 문재인 정부 5년으로 다 그렇게 몰아붙이십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시죠. 아니 지금 정확하게. 아니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의 핵이 더 고도화했다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런- 본격화되었고 핵실험이 그때부터 진행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 9년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 초반기에 우리의 미사일 맞대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단이 됐어요. 객관적 사실을 오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때 북한의 핵이 더 고도화됐다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이 있었고 핵실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사일 실험, 핵실험 계속 정부, 있습니다. 저 이명박 박근혜 그전에도 정부 때 있어요. 그렇게 있었어요.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북이 이렇게 무기가 고도화되고 드론을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화 정책 때문에 그렇다라고 몰아붙이지 말아달라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평화라는 속았다는 카드와 얘기입니다. 아이, 북한에 속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평화다 그걸 정확하게 그러면 보셔야 되는 것 평화다라고 아니겠습니까? 하는 것은 그건 북한의 술수에 넘어가는 것이고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평화와 강력한 군사적 어떤 힘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갖고 있어야 되는 카드인데 어느 한 정책을 얘기할 때 대화하자라고 하면 굴종이다, 평화를 팔아먹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저도 답답해서. 답답한 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북한에서 미사일 그렇게 많이 개발하지 않고 핵을 그렇게 많이 고도화시키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참 정말 평화를 위해서 남북 대화를 잘 했구나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북한은 계속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아니라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평화를 가장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팩트 체크 한번 해보세요. 팩트 체크 해보세요. 그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고도화되면서 남북이 대화 모드로 들어가고 나서 북에서의 어떤 핵무기와 또 미사일 발사 징후들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하노이 노딜이 발생되고 그리고 나서부터 북이 다시 또 그 미국과의 대결 구도로 바뀌고 하면서 상황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남북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시절 그 시기 동안은 북의 핵무기가 고도화됐다라고 하는 어떤 징후 어떤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가 마치 문재인 정권의 평화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통째로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 계신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잘못 따지지 말자라는 말씀을 누차 드리는 것이 저는 윤석열 정부가 내내 이렇게 대결 모드로만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언젠가는 어느 시기인가는 북한과 대화하자라고 할 거예요. 그럴 때 지금 같은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에 팔아먹는 겁니까? 굴종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문재인 정권 때 제가 계속 문재인 정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실제로 미사일 발사를 온갖 종류의 미사일 발사를 다 실험을 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없었던 핵들이 나타났어요. 소규모가 됐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럼 물론 문재인 정권 때 딱 이루어진 건 아니겠죠. 계속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웃음을 지으면서도 뒤로는 계속 개발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그걸 갖다가 제대로 파악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대응이 없지 않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오히려 우리는 그 합의를 지키려고 다 지키고 거의 뭐 군을 거의 무장해제시키다시피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럼 북한은 계속 고도화되고 무장이 더 첨예화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균형이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하고 대화를 하면 안 그런 되겠죠. 북한과 평화를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극단적이세요. 대한민국의 평화 정책이 결국은 북의 핵을 고도화시켰다라는 말씀으로 귀결시키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북한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똑같은 말씀에 대한 반복밖에는 더 되겠습니까? 예. 물론 안타깝죠. 그리고 북한의 도발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화가 나죠. 분하죠. 어떤 조치를 하고 싶죠. 그런데 대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고 북의 입장에서는 남쪽이 싫은 것이고 남쪽의 입장에서는 북쪽이 싫은 것이고 이것 또한 사실이죠. 그리고 북한은 미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존재, 이 존재 때문에 위협받고 있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사실 사상 최대의 공중폭격 훈련 했지 않습니까? 한미연합으로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위협? 그러면 북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도 군사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강대강 대치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더 했습니까? 우리는 한미 연합 훈련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 때 북한의 무인기가 3.7km 반경 내 들어왔는데 그거를 국방부가 거짓 발표한 거 아닙니까? 안 들어왔다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지금의 모든 원인을 다 문재인 정부 때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1년도 안 됐습니다. 안 된 가운데서 지금 옛날 시스템 다 그대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지금 얘기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잡죠. 문재인 정권 때 정말 우리 9.19 군사 합의 이후에는 한미 군사 훈련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군도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항상 북한의 눈치를 봐왔던 건 사실 아닙니까? 국민이 다 아는 똑같은 말의 사실입니다. 반복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의 반복인데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라고 반박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은 이 말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겁니다. 저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스스로를 조롱하게 되는 우리 군이 훈련 안 하는 건 사실 팩트 아닙니까? 코로나였죠.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이었었고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어떤 그 미사일 발사할 때 우리 대한민국만 그것을 감시합니까? 미국과 같이 해요. 그리고 일본과도 같이 해요. 그런데 이것을 오로지 다 문재인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보 상황, 북한과의 이런 위기 상황을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무런 이득이 없는 그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선언 이거를 대통령 입에서 명시적으로 나오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용으로 쓰지 말고 제발 우리 한반도용으로 또 국제용으로 좀 써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부탁을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 얘기를 잘못을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부분은 개선해야죠. 네, 개선해야죠.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 도대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제 이재명 대표 만나도 우리 안보가 걱정이 된다 했습니다.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보가 걱정이 되죠. 예, 무인기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 체계 확보해놨는데 이것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운용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 들어서서. 누가 언제 박근혜 대통령 때 들여다 놨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도 없다라고 거짓말시키고 자기들 면피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경찰, 소방 배치했어도 소용없었다라고 거짓말시킨 게 이상민 장관이고 그 장관도 지금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에 관한 한, 그러니까 거짓말에 관한 한 문재인 정권 다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복귀왕 대변인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라는 발언 자체가 대외적으로 좀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계속 표명하고 계시고, 국민의힘 정영국 대변인께서는 전 정부에서의 좀 아쉬운 점들을 계속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참 계속해서 북한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상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청문회 어제 이루어졌었는데 진실 공방도 이루어졌었고, 아쉬운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셨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까지 여러 부분들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나 쟁점 사항들 좀 짚어볼까요? 저는 어제 국정조사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국정조사위원들이 어제는 주로 경찰들이 정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보고 라인, 보고 체계가 왜 그렇게 붕괴가 됐는지를 좀 따져봤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 보고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경찰의 보고 체계가 말하자면은 지역 경찰서장, 그다음에 서울청장, 본청장 이렇게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더군다나 서울경찰청, 본청장 말이죠. 경찰청장의 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해이해 있었다는 점을 보여졌습니다. 물론 주말이라서 등산을 갈 수도 있고 동료들과 술을 마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경찰청장이지 않습니까? 전국의 치안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면은 보고 체계가 항상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만 하더라도 서울에 광화문에 시위가 있었고 용산에 시위가 예상돼 있었고 또 이태원에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본인이 보고를 안 받더라도 자기가 전화를 해서라도 얼마나 모였느냐, 이상은 없느냐 파악을 했어야죠. 그게 경찰청장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이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경찰청장은 임명된 지 2개월여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2개월 정도의 임명을 받아서 2개월 정도 하면 굉장히 긴장이 돼 있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업무에 혹시나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긴장이 그게 상식적이거든요. 누구나가. 그런데 본인은 완전히 손을 놓고 등산을 하고 술을 마시고 그것도 보고 전화 온 것도 제대로 못 받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고 또 하나는 이인재 용산경찰서장도 그 무전을 듣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무전을 듣고 있었는데 무전 속에 압사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흘려보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들어도 압사라는 단어를 딱 들었다. 그러면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야 이거? 당연히 확인을 해보죠. 그런데 본인은 그냥 흘려보냈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이게 완전히 기강이 해이해 있다든가 경찰의 본인의 자세, 업무 자세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서 이거 어떻게 경찰 보고라인이 이렇게 그리고 경찰 지휘부가 이렇게 마음가짐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아쉬운 목소리가 계속 나오다 보니 일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오는 7일까지였는데 10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어제 첫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좀 해볼까요? 경찰들의 문제, 우리 조영국 대변인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첨언할 말씀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기강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경찰, 군인, 검사 이렇게 그 명령 체계에서 일하는 조직들은 최고 수뇌부의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사실상 이태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희근 청장도 그날 등산하고 술 한잔하고 하죠. 그날 이태원뿐만 아니라 용산에서도 시위가 있었고 광화문에서도 시위가 있었고 그런데 실무자들 부하들만 내보내고 본인은 등산하고 술 한잔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100번 지적받아도 마땅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찰의 문제로 한정될 문제는 아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일부분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국정조사이기만큼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사건을 축소시키고 빨리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에게 다 드러내놓고 우리 국가의 안전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노력하는 여야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나와서 아쉽고요.
열흘이 연장됐는데 열흘이 그냥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열흘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미흡한 부분에 대한 청문이나 기관 보고를 좀 보충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 열흘이 연장된 것이 그저 그 여당 입장에서는 날짜만 열흘 주고 열흘 동안 보고서 작성하십시오라고 하면 안 준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한 연장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말이죠. 물론 저 정인들을 통해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의 얘기를 다 더 경청을 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법안을 제도를 보완하는데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저 기간 동안에 다음 청문 기간 동안에 아니라 연장된 기간 동안에 전문가들을 차라리 초청을 해서 전문가들을 입회해서 함께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조위원들이. 그래서 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제도의 허점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인파 관리는 인파 관리, 경찰 조직 내의 문제점 어떤 문제점들인지 전문가들을 한번 초대를 해서 같이 국조위원들이 한번 하는 모습이 오히려 큰 치료를 거둘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네, 전문가 초청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 보완할 점 대변인께서도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청문회에서 전문가 초청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렇겠죠. 전문가들은 이제 그렇지만, 이것을 위한 예비 그렇죠. 단계로서의 공청회나 토론회나 그런 과정에서 하는데 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문회가 한 번 더 잡히기도 어려운데 그 청문회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전문가들의 조언들을 많이 좀 듣고 첨부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중대선거구제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이 대표에게 과거에 중대선거구제 힘씻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고 답했거든요. 민주당에서 좀 기류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에서 중대선거구제를 공식적으로 주장한 적이 없어요. 네.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난번에 주장했던 이유는 이를 통해서 소수 정당들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의 벽을 좀 우리가 낮추자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그 양 당의 위성 정당으로 인해서 사실 무위로 돌아갔는데, 그 꼼수만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 소수 정당들이 사실 그 원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인데, 그것이 좀 무위에 돌아가서 여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어떤 가치를 높게 두고 있고, 여기에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남 지역의 비례대표 순위를 이렇게 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혼합한다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2등으로 떨어진 그 후보들이 비례와 현장 똑같이 등록을 하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10% 나왔는데 한 명이 당선도 안 됐다라고 하면 전체 의석수에서 10%만큼 비례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현실적인 방법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고,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정치 토론에서도 대안이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과연 얼마나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당도 야당도 이것에 대해서 흔쾌한 모습들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 국회의장이 또 호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정치개혁은 단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각기 본인의 생명과 달려 있기 때문에, 정치 알겠습니다. 생명과 달려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한번 정광석화처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귀왕 대변인 정영국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